진심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정무수석 진심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정무수석 장관님 저 화면 좀 한번 봐주세요. 언론을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관련 직원이 저 리스트를 들고 다니면서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파악한 것으로는 이 명단보다 좀 더 있어요. 장관님, 예술이 회의록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어요? 예, 그 언론 보고와 그 당일 국감장에서 설명 내용을 보고 받았습니다. 2015년 5월 29일 회의에서 문화예술위원회 전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술위원들이 추천해서 책임심의위원들을 선정하면 해당 기관에서 그분들에 대한 신상 파악 등을 해서 된다, 안 된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저분의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지원해 줄 수 없도록 판단되는 리스트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 이렇게 이 예술위 회의록에 리스트가 있다고 전 위원장 발언이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위원장님이 어떤 이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지에 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네. 그 다음, 직원들이 굉장히 곤욕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 쭉 보여주세요. 뒤에, 그 밑에, 청와대에서 배제한다는 얘기로 심사에서 빠졌다고 하는 얘기가 또 나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역시, 제가 그런 이 증거가 있거나 아니면 그런 사실이 있다는 그런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장관님, 작년 국정감사에서 블랙리스트 논란이 있었던 건 아시죠? 예, 제가 결과 보고 받았습니다. 문학 각 장르별로 우수작품에 대해서 1,000만 원씩 100명에게 지원되는 아르코 문학 창작기금 사업이 있는데 심사위원들이 959명의 작가들을 심사해서 예비후보 포함해서 102명 작가의 작품이 선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심사위원 한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심사가 끝난 상황에서 심사위원을 재소집해서 102명 중에 90명만 지원하려고 한다. 윗선에서 그렇게 내려왔다. 나머지 12명인지 14명인지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지원할 수가 없다. 90명만 사인해달라. 필요하면 리스트를 가져오겠다.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한번 실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건 정확한 기억이에요. 볼륨 좀 키워주세요. 되는 건데, 저는 12명인지 14명인지는 조금 헷갈려요. 그 90명만 지원하라고 한다. 아, 이 큰일 났다. 우리도 죽겠다. 네, 명단 같은 것들을 갖고 왔었나요? 문서형. 예술위원회 직원이 필요하다면 보여드릴까요? 해서 안 보겠다고 다 얘기를 했어요. 네. 아니, 그 중에 일테면 이은택 선생 같은 분, 대선 때, 그 때문에 그런지 저런지는 모르지만, 때문에 그런지 저런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그 이름만으로도, 심사에서 탈락될 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건 그런 분도 빠졌다. 참 이거 골치 아프다. 이 얘기는 들었죠. 네, 직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심사위원이 지금 전하고 있는데요. 이것보다 내용은 더 길어요. 전두환 시절에도 이러진 않았다는 내용도 있고요. 녹취록에 5명 심사위원이 우리는 을사오적이 아니고 문단의 을미오적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직원이 몇 명은 구제해 줄 수도 있다. 좀 줄이자는 얘기를 해요. 심사위원들이 이런 데는 사인 못 하겠다고 말을 해요. 근데 최종 심사 결과를 보니까 방금 여기 거론된 이은택 작가의 희곡 100점 만점 맞았는데 1등 했는데 탈락을 했어요. 2등, 3등이 선정이 됐고요. 1등 100점 맞은 분이 탈락을 했어요. 12명이 지원해서 배제되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뒤에 화면 봐주세요. 제가 지금 지난 102명의 심사위원들이 선정한 명단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어요. 이 102명 명단 중에 보니까 블랙리스트에 거론되는 사람과 비교를 해보니까 12명이 진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은택,
문재인 후보 2012년 대선 기간 동안에 지지연설한 사람이에요. 유정인을 비롯한 5명의 작가는 정권교체를 원하는 젊은 작가 선언에 참여했던 사람이고요. 이성목 시인을 비롯한 6명의 사람은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사람이 요 102명의 명단에 들어있어요. 요 사람들 12명이 됩니다. 예술이 직원이 심사위원에게 보여주려고 한 그 12명이 이 사람들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심사위원들은 그렇게 사인하면 우리 청문회 때 불려갈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강하게 저항을 합니다. 절대 사인 못한다고 하니까 안 되겠다 싶었는지 12명이 아니라 32명을 배제하고 70명만 지원하기로 최종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 달라고 한 10억 중에 7억만 집행하고 3억은 다른 데 써요. 박근영 교수가 4월 11일 날 연극 창작 신설 사업에 선정되었다가 나중에 심사위원들 재소집해서 이 사람 빼달라고 할 때 심사위원 또 저항을 하니까 직접 예술이 직원들이 작가를 찾아가서 포기 종용하고 포기각서 받았던 거는 이따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작가들에게 포기를 종용하거나 이런 리스트를 보여주면서 바꿔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작가로서 참 부끄럽고 참담한 생각이 듭니다. 작가들이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안 됩니까? 눈물 흘리는 거, 작가들이 눈물 흘리는 거 당연하고 또 슬퍼할 수도 있고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그 슬픔과 분노가 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슬퍼하는 힘과 분노하는 힘을 모아서 4.16 이전과 이후가 다른 사회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우리한테 있어요. 작가 정신 한가운데 비판 정신이 있습니다. 이 비판 정신이 죽으면 작가가 아닙니다. 찬양만 하는 건 문학이 아닙니다. 시인 소설가의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사회는 죽은 사회이고요. 눈먼 자들의 국가입니다. 장관님, 이렇게 직원들이 심사위원이 녹취를 통해 증언하고 예술위 위원장이 그렇다고 발언한 그리고 리스트를 본 사람이 있어서 저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위원님, 지금 아까 여당 의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저희가 쭉 점검해 본 바에 의하면 이윤택 선생님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여러 건 이 문의의 위를 통해서 지원이 갔고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 또 특히 세월호 시국 선언에 같이 동참했었던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실적이 지금 제가 이제 간략하게 세어봐도 이제 수십 건이 넘게 지금 찾아지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비판할 수 있는 예술인의 비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는 반드시 보장이 돼야 되고 예술을 지원하는 평가에 있어서 이런 점들은 이 공정성의 시비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근본적인 어떤 시스템과 이 근본적인 그런 절차를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왕에 작년 국감에 지적되었다시피 그렇게 공정성의 시비가 걸릴 수 있는 그런 절차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향후 문회의에서 다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아까 전유경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과 더불어 어떻게 하면 우리 순수 예술을 순수 예술의 근본적인 가치를 제대로 선양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을지 저희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작가들 중에 지원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다 있지 않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예. 심사위원들이 끝까지 저항하지 않고 예술인 직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심사위원들이 포기했다면 배제되는 거예요. 끝까지 저항했어요. 사인 절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배제하려고 했던 사람과 다른 사람들 포함해서 30명을 들이면서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는 형태를 결론을 내린 거예요. 심사위원들이 끝까지 저항하니까. 박근영 작가의 경우도 심사위원들이 끝까지 저항하니까 예술 직원이 나서서 나중에 작가를 찾아가서 총명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의 문화행동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렇게 리스트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사회가 되면 이런 사회는 자만의 사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리스트 지금 제가 달라고 하면 없다고 하실 거예요. 언론에 공개되어 있지만 인터넷에 써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러실 거예요.
이런 리스트가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리스트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행정적 시도가 있어도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의원님.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절대 이 예술 분야의 예술인들이 어떤 생각과 입장에 의해서 양분되거나 이렇게 분열되거나 하는 것은 저는 지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로 우리나라를 정말 이렇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이 문화 예술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문체부로서도 저희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예, 조금 정무수석 재임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인데요. 네. 조금 제가 말씀드린 취지하고 조금 아니, 제가 동영상을 봤고요. 지금 이제 기사가 많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또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회전문 인사의 수혜자시고, 그리고 이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다 인식하고 있는 장관께서 독대를 한 번도 안 했다. 그럼 정무수석의 직무나 역할이 뭡니까? 교문위의 정회 이후에 저녁 시간에 회의에서 다시 정정해서 소상히 말씀드렸고, 오늘 예결위 회의장에서도 박명재 의원님의 질문이 있으셔서 네.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 생각하시는 것처럼 대통령께 신청을 넣어서 회의실에서 회의실을 잡아서 독대하는 그런 형식의 독대는 하지 않았지만, 대통령님과 둘이서 여러 가지 사안에 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많이 네. 있었고, 여러 방법을 가리지 회의에서 않고 단둘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것도 예.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정무수석 재임한 당시에 생각나는 중요한 사안, 직무와 관련돼서 네. 그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정무수석으로 재임한 다음에 있었던 것이 세월호와 관련된 국회 상황이었습니다. 주로. 그리고 그때 정부조직법을 바꾸는 문제가, 개정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고, 또 12월에는 여러 가지 국회에서 운영위의 질문 사항도 있었고, 또 국회의원님들과의 소통 문제, 그리고 제가 행정자치부, 또 치안, 그리고 국회 업무 이렇게 다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는 늘 보고 드리고 상의하고 그랬습니다. 그 보고를 어떻게 드렸죠? 보고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대통령님하고 예를 들면 독대를 하느냐, 얼마나 자주 하느냐, 어디서 하느냐, 이러한 질문들로부터 굉장히 여러 가지 함의를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 그런 뜻을 많이 느껴서, 대통령님과 어떻게 소통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사실은 대통령님을 모시는 참으로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밖에 드리지 않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 장관님. 이 독대 한번 못했다는 게 왜 기사가 되고 이게 충격을 주겠습니까? 상식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비정상적인 그런 청와대 시스템이라는 걸 반증하기 때문에 이렇게 파장이 컸어요. 지금 하신 말씀은 수습하는 말씀밖에 안 됩니다. 의원님, 그리고 제가 표현이 불충분하고 해서 그건 전적으로 저의 불찰입니다. 그 개인의 불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의원님, 진심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정무수석의 직무상 가장 중요한 일들이 그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여러 경로로 말씀을 드렸다는데 독대를 한 번 안 했다는 건 정말 비정상적인 그런 예, 상황입니다. 의원님, 그 당시 국회에 얼마나 불만이 많았습니까, 대통령이. 그런 형식적인 독대의 형식이 없었다는 그런 취지였었습니다, 의원님. 저의 야, 불찰입니다. 표현이 불충분했었습니다.